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니. 내용이 밝고 깊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오랜만에 들뜨는 기분입니다. 이 나이에 내 이야기를 연인 채널을 통해서 들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렘이라는 감정이 느껴지네요. 저는 6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나이에 솔찬히 도전하지 않은 일들을 시도하며 나름대로 젊게 살아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골의 조용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무심히 흘러가는 일상을 보내곤 합니다. 가끔씩은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제 인생에 최선을 다한 만큼 보답을 받은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를 생각할 때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젊은 시절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룬 것들이 있다면 그건 모두 아내 덕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고마움을 표현했는지, 제대로 챙겨줬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며 서로 손을 잡고 힘든 시절을 이겨냈죠. 결혼 초기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엔 꿈이 있었고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점점 일에만 매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짜증을 부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게 화 한 번 낸 적 없던 참 순하고 여린 사람이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무뚝뚝하고 내 감정 그대로 가족에게 표현했던 나를 꿇어앉히고 그 시절로 돌아가 혼내주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가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첫 등교길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내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갔지요. 새로운 환경에서 떨고 있을 아이를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채 저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가족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별탈 없이 잘 자라주었고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니 저희 부부도 비로소 한결 마음이 편해진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책임을 다하고 나서야 찾아온 평온함 같았습니다. 아들도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니 이제는 우리도 편안히 쉴 때가 온 것 같았죠. 아들은 직원 5명 남짓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고 며느리도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가정을 돕는 모습이 꽤나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소박했지만 처음에는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답게 직접 발로 뛰며 고객을 만나고 주문을 맞추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이 많아지면 자기가 직접 공장에서 기계도 돌리고 물건도 실어 나르며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 보이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젊은 시절 느꼈던 그 치열한 책임감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며느리도 만만치 않게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보험 판다며 며느리를 은근히 깎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며느리는 웃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둘이 합심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제 애들 걱정은 도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둘이 함께 노력하면 곧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 갈 거라 믿었죠. 저희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도 도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살림에 보탰을 하며 분기마다 얼마씩 목돈을 쥐어주기도 하고 며느리 실적 올려주려고 보험도 여러 개 들어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하나 있는 거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된다거나 하지 않고 그래도 늙은 우리가 자식을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러다 아들 부부에게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와 아내는 첫 손주 소식에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둘 다 워낙 바쁘게 살던 터라 손주를 낳아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부부가 서로 도우며 2세를 계획하고 잘 헤쳐나가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첫째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한층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해 둘째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딱 4살 터울로 첫째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이 둘을 키우느라 더 바빠졌지만 그 와중에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첫째는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고 둘째는 조금 예민하고 손이 많이 간다고 하더군요. 몸이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서 병원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이 아이들이 너희에게 큰 행복일 거다라며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와 아내의 생각이었는지 어느 날 자려고 누우니 아내가 제게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낮에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는데 한 3달 정도만 손주들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당신에게 먼저 말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 첫째 낳았을 때도 그때 가서 봐주다가 당신 병 도졌으면서 이제 2명인데 어찌 그 애들을 봐주려고 해? 그러다 또 병원 실세지면 어쩌려고. 며느리야 그렇다 쳐도 아들놈이 생각이 있으면 그걸 며느리를 말려야지. 몸도 성치 않은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또 해? 염치가 없네. 염치가 없어. 아들하고도 통화했어요. 무척 미안해 하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돈 벌기 바쁘고 힘들면 그런 부탁을 또 제게 하겠어요. 그리고 큰손주는 이제 커서 말도 잘 듣고 작은 애만 제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책도 읽어주고 손주랑 같이 지내는 것도 복이에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아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분명 힘들고 고될 테지만 그 시간 속에서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추억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죠. 아내는 자신의 건강 걱정보다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의 착한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습니다. 아내가 예전 첫째 손주를 돌보며 병이 도졌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내는 손주를 위해 밤낮 없이 돌보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히 잘 수 있도록 온 신경을 쏟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손주가 자주 보챘고 밤중에 자주 깼던 탓에 아내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손주의 뒤치다꺼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허리와 무릎은 점점 더 아파졌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이번에도 아내가 무리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손주들에게 향해 있었고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이해심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랬듯 아내는 자신의 고생을 뒤로 미룬 채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감사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기에 이번에는 제가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다시는 병이 도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이 보이면 바로 아내를 데려올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손주들을 돌보러 아들네 집으로 떠난 후 처음 며칠 동안은 비교적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도 잘 지내고 오겠다며 저를 안심시키더니 도착한 날에는 곧바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첫째와 둘째 손주가 할머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가득해 저 역시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었고 전화 목소리도 밝고 힘이 넘쳐 보여 저는 아내가 그 시간을 손주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첫째랑 그림도 그리고 둘째는 잠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듯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연락 빈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을 보내며 손주들의 모습을 자랑하던 아내는 이제 간단한 문자 한두 줄로 연락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늘 저를 생각해 본인의 어려움을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라 혹시라도 자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제가 달려가서 일을 키울까봐 걱정했던 것이겠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몸이 아프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저에게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중에야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내는 언제나 제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할까봐 자신의 고통을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넘기려 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메시지 속에서 느껴지는 피로감과 점점 줄어드는 연락은 단순히 바빠서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늘 모든 걸 품어주려 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저도 지금 와서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위해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그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아내가 걱정되어 오후쯤에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전화를 받은 사람은 손주였습니다. 어린 손주가 반가운 목소리로 할아버지 하고 외치며 전화를 받는 바람에 순간 당황했지만 손주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 안 보고 싶어? 영상통화로 보니 키가 많이 컸던데 평소에 밥을 아주 잘 먹는가 보구나. 할아버지가 나중에 만나면 밥 잘 먹었으니까 맛있는 깎아 사줄게. 근데 할머니는 뭐 하시니? 할머니 지금 부엌에서 밥하고 있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우리 동민이 키 많이 클 수 있게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해. 동민이 잘 먹어서 다음에 만나면 키가 할아버지보다 더 커 있겠다. 할머니가 맛있는 건 맨날 해주고요. 그리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놀고 그래요. 화장실 바닥 따뜻해서 할머니랑 맨날 거기에서 밤에 놀아요. 근데 키 크려고 일찍 자요. 화장실에서 놀아? 아니 왜? 왜 방을 두고 화장실에서 놀아? 화장실이 할머니 방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밤에 할머니랑 거기서 놀다가 저는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가 천진난만하게 내뱉은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서 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 점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저 어린 손주가 화장실을 방이라고 잘못 표현했을 거라고, 아이의 기준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어른과는 다른 시선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맞을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손주의 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상황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그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당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까 동민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내가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 화장실에서 잔다는 소리를 하던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아니, 그게 맞는 거야? 화장실에서 잔다는 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요. 나중에 말해준다니까요. 아내는 계속 딴소리만 하며 제게 말해주지 않았고, 저는 결국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더니 제가 계속 그게 무슨 소리냐며 묻자 결국 제게 해선 안 될 소리를 하더군요. 네, 아버님, 어머니 화장실에서 주무시는 거 맞아요. 근데요,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렇지 저희 집 화장실 바닥에 보일러 열선 깔려서 따뜻하고 괜찮아요. 안방 화장실은 저희가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바닥이 말라 있고요. 건식이에요, 건식. 저희 방마다 짐들이 많아서 어머니가 주무실 곳이 마땅치 않고 애가 엄마 아빠랑 할머니 다 찾아서 마땅히 쓰실 데가 없더라고요. 뭐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암튼 네 시어머니 화장실에서 잔다는 거 아니야.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럼 네가 화장실에서 자든가 하지 왜 시어머니를 화장실에서 재워? 그건 어머니가 화장실도 괜찮다고 하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허락하셨다고요. 저희가 옛날 집이라 기름값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방만 난방 틀면서 지내는데 저희가 이런 사정이니 어머니가 굳이 다른 데 틀지 말라셨어요. 지난해에는 50만 원이 나왔다니까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제 성격은 한번 화가 나면 쉽게 참지 못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런 저조차도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할 만큼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마치 자신들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변명을 들어놓았습니다. 화장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며 바닥에 보일러 열선이 깔려 있어 따뜻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방 화장실은 항상 마른 상태라 괜찮다며 건식이에요, 건식이라는 말을 들으며 며느리가 이 상황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더욱 분명히 느껴졌죠. 그리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안방 난방만 켜기 때문에 화장실이 더 낫다는 그 주장은 듣는 내내 가슴속에 화를 억누르기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가 허락했으니 괜찮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에 그만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고 아내가 얼마나 배려심 많은 사람인지 잘 알기에 아내가 자신의 불편함을 감추고 이 상황을 참고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제 성격상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없다는 걸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야, 그렇게 화장실이 따뜻하고 좋으면 니들이 들어가서 잠자지 그러냐? 왜? 화장실에서 TV도 보고 밥도 먹고 하지? 네 엄마 허리 고질병 있는 거 몰라? 첫 손주 때 그렇게 엄마를 아프게 하더니 이제 화장실에서 엄마를 재워? 뭐? 바닥이 따뜻? 건식? 난방비 아끼겠다고? 진짜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어디 해외 토픽에 나올 일이야 이거사. 저희 화장실 생각보다 커요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을 바닥에 이불을 깔고 주무시게 하지 저희가 어머님을 맨바닥에 주무시게 하겠어요? 허리 아프신 어머님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 아닙니다. 아버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깨끗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배려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아버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지금 상식을 말하는 거냐? 내 진짜 살다 이렇게 어이없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결국 제 화를 머리끝까지 올리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요즘 누가 주택에 살아요. 저희 결혼할 때 신축 아파트로 해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고 그 새벽에 주체할 수 없는 화를 안고 곧바로 차를 몰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억눌린 감정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까지 나오더군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신축 아파트? 그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너희를 위해 집을 사줬어야 한다는 소리인가?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며 다시금 불길처럼 치솟는 화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오갔습니다. 아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참고 견디고 있을지 상상하면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화장실이라는 비좁고 차가운 공간에서 잠을 청하며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자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자책감도 느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단호했더라면 아내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두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 한 가지 결심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고 이런 대접을 받게 두지 않을 거라고 말이지요. 손주들은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자기 자식들은 자기가 돌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주 사랑하는 아내를 앞세워서 자식들의 횡포를 볼 수가 없었지요. 아내를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참으며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그렸지만 곧 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말을 돌리게 두지 않겠다. 분명하게 말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싶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교차하며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찻장 너머로 스쳐가는 새벽 풍경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아내를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네 집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누가 먼저 나올까? 며느리가 또 무슨 말을 할까? 아들은 어떤 태도로 나를 맞이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저를 더욱 단단히 맘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집에 도착했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새벽의 고요를 깨는 소리가 집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후 안에서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안에서 며느리의 우아를 떠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새벽이에요. 진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기다리라는 말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문에다 발길질을 하며 당장 열라고 소리쳤지요. 철문이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바깥에서 시끄럽게 구시면 안 돼요. 이따 다시 오셔서 이야기하시죠. 뭐? 다시 오라고? 시애비가 왔는데 지금 문전박대하고 이따가 다시 오라는 게 말이 돼? 당장 문 열어라. 며느리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나를 만만하게 봤으면 이러는지.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더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새벽에 오시면 안 되죠. 그리고 화가 많이 나 보이시는데 내일 오셔서 차분히 이야기해요. 내일? 네 엄마가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내가 내일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지금 당장 문 안 열면 내가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내가 어떻게 나오나 봐봐 니들. 저는 문을 부서지게 두드리며 계속 외쳤고 결국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문 너머에 서 있었고 아들은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네 엄마를 화장실에다 재울 수가 있어? 아버님, 제 남편 멱살 놓으세요. 아버님 아들이기 전에 제 남편입니다. 놀구들 있네. 네 남편 챙기기 전에 네 남편 배 아파 낳아준 네 시어머니 챙겨라. 네 친정엄마 같았어도 손주 봐주러 온 양반을 화장실에다 재우겠어? 말만 화장실이지 안방 화장실을 쓴다니까요. 와서 보시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이거고 저거고 간에 어쨌든 화장실에서 재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방 대신 내어줬다는 욕실을 한번 보자 싶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가 이불을 덮고 웅크리고 자고 있었지요.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고 당장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손주 봐주면서 당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얼른 일어나. 아내는 잠에 취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어떻게 해서든 일으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어이없는 듯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이내 손주들이 잠을 뒤척이면서 칭얼거리는 듯해서 며느리가 가서 오구 예쁜 내 새끼 얼른 다시 자라 자장자장 하는데 확 열이 받아 더 소리를 쳤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 이렇게 재우고서 네 자식 달랠 마음이 나냐? 결국 손주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미 분노가 정점에 이른 상태였기에 그 상황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 대신 그 앞에서 지 자식이랑 부인 지키겠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왜 자꾸 소리를 질러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세요, 아버지?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먼저 그랬던 게 누군데? 너 아니냐? 왜? 내 안사람은 나 몰라라 했으면서 네 안사람 곤란해지니까 그리 마음에 쓰이냐?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 새벽에 자는 애들 아버지 고함 때문에 다 깼고 저도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행패시냐고요. 행패? 너 지금 나한테 행패라고 했냐? 그만 좀 해요, 당신. 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피곤한 기색이 가득한 얼굴로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구부정한 허리를 붙잡고 손주들이 운이 달래러 쫄뚝쫄뚝하며 나왔고 그 순간 저는 손주들에게 못 가게 아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여기서 당신 도저히 둘 수가 없다. 우리 손주들은 저 녀석들 애들이니 저 녀석들이 알아서 보겠지. 내가 큰 소리 낸 거 잘못했으니까 우리 이제 돌아갑시다.
차갑고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만지자마자 저는 마음이 좋지를 않았고 아내가 불안해하지 않게 목소리를 낮추고 돌아가자고 사정을 했지요. 저도 모르게 아내의 주름지고 푸석한 얼굴에 눈시울이 붉혀졌고 아내 역시 저를 보고는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붙잡은 제 손을 잡고 제 말에 순순히 따라주었지요. 저는 아내가 머물고 있었던 화장실을 다시 보았습니다. 현재 안 쓰는 건 맞는 것 같았지만 드문드문 실리콘의 곰팡이도 보였고 타일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샤워부스 안에 있는 샤워기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나마 닦은 흔적들이 보여서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니 손주들과 아들 내외는 뽀송한 패밀리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잤던 것이 더 대비가 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했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한껏 노려본 뒤 곧장 외투를 가져와 아내에게 입혀주고 부축하며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아내를 머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무거운 몸을 어정쩡하게 일으키고 나가려는데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실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저희들만 입장 난감해지잖아요. 정말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예 꺾어버리고 놔줬습니다. 악하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는 며느리의 원망스러운 눈길을 같이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니들만 편하자고 니 엄마 이런 대접밖에 둬야겠냐? 내가 너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자식들한테 똑같이 되돌려받길 내 간절히 비마.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우리 남편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도 이제 곧 이사 갈 거라 그거 준비하느라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밀리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집 이사 가는 거랑 네 시어머니 데려가는 거랑 상관이 있냐? 나는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다. 경찰에 신고 안 한 거나 다행으로 여겨라. 내 맘 수틀려서 경찰에 신고하면 니들 다 신문기사감이야. 며느리 너 사촌 오빠 중에 경찰대 나와서 경찰 아는 사람 있다 하지 않았냐? 사촌 언니는 또 기자라며 내가 어디 두 군데 다 이 사실 알려봐? 며느리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니들 반응을 보니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구나. 남이 알면 딱 봐도 손가락질 당할 일이지. 그렇게 남 시선 쓰는 녀석들이 남 몰래 어머니를 화장실에다 재웠다는 게 기가 막힐 따름이다. 니들도 언제 한번 우리 집 화장실에서 자보렴. 어떤 기분이 드나 감상평 좀 들어보자꾸나. 아버님네 화장실이랑 저희 집 화장실이랑 다르다니까요.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그래? 그렇게 떳떳하면 어디 한번 다 알려봐. 저는 끝까지 며느리가 굽힐 줄 모르기에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버렸고 그러자 아들이 자꾸만 일이 커지는 것 같았나 본지 며느리 입을 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좀 아껴보자고 그렇게 되었네요. 애들도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요. 그럼 너나 며느리가 가서 화장실에서 자면 될 것 아니냐? 아니면 방을 내어주든가. 기름비가 그렇게 아깝더냐? 막 아깝다기보다는 애들이 엄마 아빠도 찾고 할머니도 찾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오해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그래요. 집사람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자꾸 나쁘게 모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나쁘게 몰아서 아버지가 득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컥한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세게 후려쳤죠. 여보, 아버님,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한 번만 그 얘기 더 그러시면 저도 경찰 부르겠어요? 아들의 머리가 옆으로 완전히 돌아갔고 며느리는 아들을 붙잡고 악을 쳤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심지어 경찰까지 불렀지요. 일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제대로 된 망신살 한번 뻗치고 낙인을 한번 받아봐야지 정신 차리지 싶었지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10분 안 돼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고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손주 보러 온 아내를 화장실에서 재웠다고 말을 했고, 며느리는 아들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고 난리를 쳤지요. 아들은 이를 크게 키우는 것을 말렸지만 이미 며느리가 신고해서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를 화장실에 재웠다는 말에 경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색하지는 않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왜 어머니를 화장실에서 재웠냐고, 저에게는 아들을 멱살을 잡거나 때리면 어떡하시냐고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일이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화장실을 어이없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소신껏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참 너무하시네요.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지만 이런 바닥에서는 방에서도 하루도 못 주무십니다. 그런데 손주 보러 오신 어르신을 어떻게 이곳에서 재웁니까? 이건 아버님 말 맞다나 기삿감이 맞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멱살 잡고 뺨을 칠 수가 있냐고요. 말로 해야죠, 사람인데. 입 있고 말할 수 있으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손부터 올라가냐고요.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아드님께 대하신 건 잘못했지만 먼저 원인을 제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님 큰일 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열선이 들어온다 한들 방만큼도 아니고 화장실이라 추우셨을 텐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번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저희도 다음번에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신 있는 경찰의 발언으로 며느리는 찔끔하며 입을 다물어 버렸고, 저는 기세등등하게 아들 부부를 차갑게 내려보았습니다. 경찰들은 그렇게 가버렸고 며느리의 신고는 그렇게 정당한 야단만 맞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알아서 경찰을 불러주니 내가 고마울 따름이더구나. 너희가 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내친 김에 계산도 바로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 집 재개발 예정이라서 많이 올라 돈을 받은 걸로 니들 신축 아파트 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해준 이 집값은 나에게 돌려줬으면 좋겠구나. 아버지, 그게 무슨... 방금 전까지 경찰을 부르며 당당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돈 얘기 앞에서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린 채 벌벌 떨었고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돈 얘기가 이렇게 말 알아듣는데 효과적일 줄 알았다면 진작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괜히 시간만 날렸다 생각했습니다. 이 집 매매할 때 얼마 받았냐? 그게 4억 5천 정도요. 4억 5천 가지고 니들 원하는 신축 아파트 갈 수 있어? 그게 장모님께서 1억 보태주시고 저희도 이제까지 모은 돈도 있고 한 2억 대출 받아서 가려고 했어요. 그럼 지금 계약금만 넣었겠구나. 잘 되었다. 나머지 4억 5천 그대로 내 통장에 입금해라. 네가 자식이었던 정을 봐서 그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월세와 이자는 받지 않으마. 저희 아내는 이런 제 처사가 너무하다고 생각했던지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쥐고 가만히 있으라 눈치를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제 속뜻을 이해해주며 가만히 있어 주었지요. 며느리는 다급해졌던지 제게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아버님. 이 집 주실 때 신축 아파트 못 해줘서 미안하다며 이 집이라도 가져가서 잘 꾸려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집값 오르니 당장 4억 5천을 내놓으라고요? 저는 그 돈 못 드려요. 내가 곱게 말할 때 고마운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다.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 너나 네 신랑이나 둘 다 회사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기 전에 순순히 내 말 따르는 게 좋을 거다. 기가 막히네요. 하다하다 이제는 집값 가지고 아들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돈 내놓으라는 말에 아들 부부는 서로 눈치만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움츠린 채 뒷걸음을 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독한 것이 이제야 물러섰구나 싶어서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긴 다시 오지 말자. 사람들이 안 좋으니 터도 안 좋아. 당신한테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단호히 말하며 아내를 일으켰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아들은 저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구구절절 변명도 하지 않을게요. 저희 생각이 짧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상처 입혀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네 애들은 네가 보고 앞으로는 그걸로도 네 엄마 힘들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낳은 자식은 너희가 책임지는 거야. 그걸 당연하게 부모에게 떠넘겼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남 같았으면 피해 보상이라고 하며 억울한 심정이라도 밝히지. 자식한테 그런 대우 받으니 내 망연자실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구나. 아들은 돈이 아쉬운 듯 계속 설득하려 했으니 같은 말 도돌이표로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기에 저는 아내를 부축하며 현관으로 향했고 얼른 밖으로 나갔지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그냥 나는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자게 된 것이었는데 당신한테는 그게 큰일일 줄 몰랐어요. 아까 경찰 말 들어보니 내가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애들 사정을 너무 맞춰줬나 봐요. 허리 아픈 건 괜찮아? 그걸 참고 거기서 애들을 보고 있으면 어떡해 이 사람아. 당신이 그렇게 미련스럽게 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다 얕잡히면 얕잡히는 이유가 있다니까. 저는 속상한 마음에 얘기를 했고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닌데 자꾸 마음과는 반대되는 말이 나오니 저는 다시 미안하다고 하고 차를 운전하며 갔습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나 챙겨주고 걱정돼 데리러 와주고.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창가에 몸을 기댄 채 부족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쿡 내려앉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 녀석들을 용서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부모를,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참에 안 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다 갚아줄 테니 당신은 잠자코 있어. 뭐 후회하게 해준다고 해봤자 돈을 받는 것이 전부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아들 내외에게 4억 5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집에 와서 편안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잤는데 깊이 이루지를 못해 뒤척였습니다. 그간 화장실에서 자느라 허리도 못 펴고 구부정한 자리에서 자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날이 밝는 대로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종합검진을 예약했고 검사를 받았지요. 검진을 마친 후 의사는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여러 치료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저는 아들 내외만 생각하면 다혈질이라서 그런지 이가 갈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확실하게 아들 며느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 3통씩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괘씸한 며느리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역시나 받을 리 만무했고 끝까지 전화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3통씩 전화를 했는데 마지막에서야 겨우 아들은 받았습니다. 저는 당장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다. 여기 네 엄마랑 병원 왔는데 당장 뛰어오너라.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쁜데. 네 엄마 입원했다. 네가 화장실에서 재운 것 때문에 허리 상태가 말이 아니야. 부모 문제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딨냐? 아버지, 그렇게 막무가내시면 곤란해요.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작지만 제 사업하며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빠지면 회사 힘들어져요. 그건 네 사정이고 지금 점심시간인 걸로 알고 있다. 잠깐 나와서 들어가면 되잖냐. 그렇긴 한데 저도 밥은 먹고 일을 해야지요.
새벽에 그 소동 때문에 아침밥도 못 먹고 출근 왔다고요. 나도 네 엄마도 아침밥 못 먹고 병원 와서 검사받고 있어. 이 상황에서 너 네 배 채우겠다고 아버지가 오라는데 안 오냐? 말귀 알아들었으면 와라.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마침 점심시간이었기에 아들은 4억 5천이 걸려서 그런지 제 뜻을 어긋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다른 때와 달리 빨리 뛰어왔습니다. 평소 때는 전화 한 번 연결하는 것이 힘든 녀석이었는데 참 돈이 뭐라고 싶었습니다. 저도 참 어쩔 수 없는 게 어제 눈 뒤집혀서 칠 때는 언제고 내심 아들 녀석 밥 안 먹었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던지 매점에서 김밥 2줄과 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들은 급하다는 말에 헉헉거리며 뛰어 올라왔고 아내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운 듯 했지만 저는 그 앞에서 막아버린 후 원무과로 데려갔죠. 여기 원무과에다가 당장 결제해라. 그리고 너랑 네 안사람 때문에 네 엄마 허리 고장났으니 앞으로 검진비, 치료비, 낼 카드도 다 주고 가고 네 엄마한테는 대신 아무 말하지 말아라. 네가 엄마한테는 그리했지만 네 엄마는 그 와중에도 너 걱정이니까. 아들은 제 상화에 아내 병원비를 결제하고 결국 지가 쓰는 카드를 제게 떼어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제를 하고 난 후 영수증을 받은 후 그 앞에서 김밥과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다만 네 엄마가 너 굶고 다니면 신경 쓸까봐 준비했다. 먹고 가든지 가서 먹든지 버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먹을 걸 왜 버려요? 제가 먹을게요. 아들은 안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김밥을 먹었고 아내는 그런 아들이 마음에 걸렸던지 천천히 먹으라고 손수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아들은 쉬이 안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꾸역꾸역 먹었고 이내 다 먹었던지 가보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안사람은 아들의 뒤통수에다가 말을 했죠.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변변했더라면 너한테 이런 피해를 주는 일이 없었을 텐데. 됐어요. 엄마는 그렇게 착한 척 좀 하지 말아요. 차라리 아버지처럼 할 말 다 하고 저한테 화라도 내세요. 아니 적어도 아픈 척이라도 했었으면 화장실에서 자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때는 엄마도 괜찮아서 그랬어. 무엇보다 손주들이 할미랑 니들이랑 같이 찾기도 해서 며느리 말에 그게 맞다고도 생각이 들었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괜찮다는 말도 이제 안 믿어요. 그만하세요. 엄마가 괜찮다는 말 때문에 나랑 우리 집사람 완전 나쁜 사람으로 몰렸어요. 경찰한테 안 들을 말도 들었고요. 저도 아버지한테 멱살 잡히고 했다고요. 무조건 괜찮다 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던 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부모의 괜찮다는 말이 의례적인 것을 모르고 진심으로 받아들였었던 아들이었나 봅니다. 설사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모에 대한 아둔함과 배려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고 해도 용서를 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아내 탓을 하더니만 아내의 말에 아들은 멈칫하더니 이내 복잡한 표정을 짓고서 가볼게요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들과 안사람을 보고서 씁쓸하게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카드는 다른 데 쓰지 않고 딱 안사람 병원비에만 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아까웠던지 아들에게서 돈이 입금됐다는 소리와 함께 카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4억 5천이 입금이 되었죠. 그리고 아들이 카드를 되돌려 받으러 올 줄 알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아내가 퇴원하기 전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카드 갖고 계시면서 어머니 병원비랑 드시고 싶은 거 사드리세요. 제가 매달 용돈도 못 드리고 앞으로도 효도는 못 하겠지만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됐어 임마. 그걸로 노알돌이 하려는 척하며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내가 맘바꿔서 너한테 4억 5천 안 내줘. 저희 어차피 그 집 계약 파기했어요. 다행히 주인이 2배 안 받으시고 해준다고 해서 그거 정리하고 촌동네로 가려고요. 애들 흙 만지면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기도 하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신축 아파트에 목숨을 걸던 녀석이었는데 순순히 신축 아파트를 포기하고
제게 돈을 내주며 오히려 시골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아들 녀석은 상당히 뜻밖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설득했냐? 걔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쩔 수 없겠죠.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데. 애들은 벌써부터 시골 간다는 말에 신나해서 애들 보면서 위안 삼으라고 해야죠. 그러니 아버지도 더 이상 저한테 억하심장 갖지 마시고 맘 푸세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하구나. 그래서 차근차근 돈 모아서 위로 올라오는 재미가 있지. 네가 이번 일로 괜한 것에 원망을 갖지 말고 네 힘으로 네 집 식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야 네 자식들한테도 많은 귀감이 되지. 아들은 끄덕였고 이어서 착잡한 듯 해보였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덧붙였습니다. 저 사실은 엄마한테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허리는 괜찮은지 어디 다른 곳 편찮으시진 않은지 만나서 찾아뵙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어서 오늘 내친 김에 한번 찾아뵐까요? 아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아무 연락도 하지 마라. 괜히 엉뚱한 소리로 내 속 긁지 말고. 난 아직 너에 대한 진심을 못 믿겠구나.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알겠다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드를 내어주었지만 끝내 카드를 가져가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서랍에다가 보관만 해두었지. 아내가 회복이 되어 퇴원 후 병원에 갈 일이 없으니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약값 타는 것도 그 이후로는 제가 계산을 했지요. 아들은 정말로 반성을 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자식 마음이니 저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힘겹게 서 있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 와중에도 자식들 어렸을 때 앨범을 찾아보는 모습이 마음 한켠에 남았지만 저는 아들이 저지른 짓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만큼은 내가 자식들로부터 지켜줘야 할 거라 생각하고 이제부터 아들에게 받은 4억 5천으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후자금으로 더 탄탄하게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완전 회복하고 몸이 낫는 대로 여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나 속초가 아닌 조금 먼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고 싶더라고요. 춥고 스산한 겨울이니 추위를 잘 타는 아내를 위해서 따뜻한 동남아 여행을 하면서 관광도 하고 바다도 가고 좋은 풍경도 보면서 재미지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출가하고 본 모습을 보인 이상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두 부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번 일은 저에게 크나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당분간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보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제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이상하게 믿은 만큼 배신감이 컸던 건지 쉬이 마음 한켠을 다시 내어주기가 두려웠죠. 아내와 저는 조용히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일상을 꾸려나갔고 아내도 더 이상 아프면 아프다고 제게 솔직하게 말해주며 당당하게 챙겨달라고 말해달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픈 아내를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내었고 아내는 제 보살핌으로 점차 활기를 띠어가며 새삼 남편의 가치를 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노부부였지만 신혼부부 못지않은 꽁냥거리고 달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았고 건강도 지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네요. 아들은 카드를 왜 안 쓰냐고 문자를 보내고 제게 은근슬쩍 전화를 해왔지만 아들이 그랬듯 저도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뒤늦게 이사했다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집들이 오라는 문자도 보지 않은 채 연락도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지요. 손주 영상도 보여주고 했지만 그냥 손주가 예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 제 자신보다 소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훌쩍 큰 손주들이랑 양손 가득 한우 세트와 과일 세트를 들고 찾아왔지만
내 마음이 아직 열리지를 않으니 돌아가라고 말을 했고 결국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명절날에는 꼭 뵈었으면 좋겠다고 부겁게 돌아섰는데 아내는 그래도 아들네 왜 저렇게까지 애쓰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고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야기 나온 김에 제 말에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저와 아내의 미래와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우리는 우리만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건강이 나아져 괜찮아지자 저는 제일 먼저 해외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네요. 눈도 오고 추위를 많이 타는 아내를 위해서 저는 싱가포르 여행을 처음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이 물가도 비싸고 좋은 나라라고 해서 일부러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드 따라서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여러 곳을 보며 아내는 즐겁고 행복해했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문화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아내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여행이 즐겁고 좋은 줄은 몰랐어요. 비행기도 처음 타봤는데 이렇게 좋은 곳을 오다니 우리 다음에 다른 나라로 또 여행 가볼까요? 좋지. 더 늙으면 다니지도 못해. 오늘이 제일 젊다는 말 알지? 더 아프고 힘없기 전에 우리 젊은 애들처럼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재미나게 여행해 봅시다. 저는 아내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음 여행지를 꾸리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왔으니 이제 한 번도 못 간 제주도도 한번 가보려고요. 우리나라에도 참 좋고 예쁜 곳이 많아서 해외 한번 국내 여행 한번 이렇게 하며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아내의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제게로 전해지니 저도 이제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언젠가 아들내외하고는 핏줄이고 하늘이 정해준 천륜인 이상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저희끼리 시간을 더 보내고 싶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며 의지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노부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담아가고 있네요. 그러면 언젠가 아들내외하고도 진심으로 화해한 후 스스럼 없이 여행도 하고 소박한 생활도 함께 보내고 더 즐거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 한 해가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칠순인데 아내의 따뜻한 손을 잡고 마지막 황혼의 여정을 지내고 싶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